나토 정상회담이 러시아에게 완전히 실패로 끝난 후 크렘린에서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오늘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 촉구와 그의 참모들이 전선에서 전쟁을 동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러시아에서 심각한 연료 위기가 발생한 가운데 나왔으며 디젤 연료 부족으로 인해 곡물 수확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이미 특별 배급표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방위 분야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고 다행히도 이러한 결정들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는 그들의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유럽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도발과 파괴 공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9월 20일로 예정된 총선 이후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마침내 2004년 교리를 최신화했고 이제부터 나토 전투기들은 발트 3국 상공에서 위협이 드는 표적을 격추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발트 3국의 영공에 우연히 진입한 러시아 연방의 드론과 모든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같은 시기에 폴란드에서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용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도 라이선스를 받았고 두 나라가 함께 일하게 되었으며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관계에 드디어 해빙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나브로드스키 대통령이 드디어 직접 만나 모든 논쟁적인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리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발언을 급격하게 바꾼 이후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렘린에서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 수요일 저녁에 하겠다고 했던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전화를 끝내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그는 크렘린이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상공봉쇄 발언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같은 페스코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인프라 공격이 모스크바로 하여금 더 오랜 기간 전투를 이어가고 완충지대의 범위를 넓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페스코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백악관 행정부에 어떤 오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평화적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추가적인 긴장 고조는 특별 군사작전을 어느 정도 연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이는 우리가 더 넓은 안전지대, 더 큰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페스코프의 완충지대와 안전지대에 대한 이 발언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페스코프는 완충지대를 몇 킬로미터 확장하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내 3,000km 떨어진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페스코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넘겨줄 계획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지지한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크렘린은 여전히 워싱턴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스코프는 트럼프가 단순히 잘못 알고 있을 뿐이며 곧 다시 러시아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건 현실을 믿고 싶지 않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결국 7월 9일, 이날은 크렘린이 자제심을 잃고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항복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항복까지 원한다고 선언하면서 끝났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그리 라브로프는 모스크바가 2024년 6월 블라디미르 푸틴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상 키이우의 완전한 항복을 언급했습니다. 2024년의 말이죠. 오늘 라브로프가 언급한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점령하지 못한 보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역들과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또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어떤 신어적인 탈라치화를 요구했습니다. 푸틴은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즉시 휴전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오늘 또한 서방 국가들이 협상에 나설 준비가 있는 척하면서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최후 통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 이 게임은 양쪽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협상에 나설 준비가 있는 척하는 것을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익숙하죠. 그리고 푸틴은 자신의 더러운 입으로 매일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로 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간만 끌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라브로프도 이제는 상대방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유럽도 협상에 나설 듯한 태도를 가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이죠. 그런데 왜인지 이제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은 말처럼 생긴 모습으로 이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합니다. 왜죠? 이게 뭐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건가요? 오직 우리가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라브로프의 말에 따르면 2014년, 2015년, 2019년, 심지어 2022년에 이루어진 모든 이전 합의들은 2022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방에 의해 스스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의 호의와 희망은 완전히 바닥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용문입니다. 그리고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다시는 서방의 보장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방 또 믿겠죠. 하지만 여기서 사기시키고 싶은 것은 2024년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항복 외에도 러시아에 대한 모든 서방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키이우와 서방이 이러한 조건을 거부한다면 인용하자면 지상의 현실이 바뀔 것이고 협상 조건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푸틴에게 현실은 더 나빠졌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2024년 6월에는 러시아의 어느 정유 공장도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그렇게 멀리 날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는 보급망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크림반도도 그렇게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등등 등등 등등. 하지만 여기서 잠깐 연료 위기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수확철입니다. 2026년의 수확철은 러시아 농민들에게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젤 연료 부족, 판매 제한, 그리고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콤바인과 기타 농기계에 필요한 디젤 연료의 심각한 부족 현상은 러시아 전체 곡물 수확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남부 지역인 로스토프주, 크라스노다르 지방, 스타브로폴 지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환영했던 러시아 농민들은 이제 주유소에서 유조차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에서는 1인당 100리터 또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200리터의 디젤 연료 제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콤바인 한 대는 한 번 교대에 약 300리터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즉, 이 양으로는 근무 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점령된 크림반도, 연료 사태의 진원지가 된 크림반도에서는 연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계들은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멈춰서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로스토프 지역에서는 이미 15%의 수확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준이고 앞으로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 문제는 수확 작업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곡물이 익은 순간부터 10일입니다. 농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때 끝내지 못하면 곡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수확용 콤바인은 아예 밭에 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수확철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바로 이 연료 위기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말이죠. 이 시기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주 당국은 QR코드나 짝수, 홀수 날짜별 주유 일정으로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한때 주유소 국가라 불린 나라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군사 행동의 격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평화 촉구와 푸틴의 참모들이 전선을 따라 전쟁을 동결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소식은 크렘린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그곳 소식통들은 대머리 할아버지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공세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고 심지어 순수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하려는 의지에 집착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6년의 영토입니다. 이미 우랄 산맥 너머까지 목표를 타격하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연료위기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드론의 장거리 공격조차도 블라디미르 푸틴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마 벙커 안에선 그게 잘 안 보이나 봅니다. 그는 돈바스 점령을 원칙의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아치 논리죠. 상트페테르부르크 뒷골목 출신의 그 남자는 돈바스 점령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후진적인 러시아가 어떤 희생을 치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취재원들에 따르면 푸틴의 참모그룹은 현재 전선에서 전쟁을 멈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대통령은 예산, 경제, 그리고 운행 시스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고에 6조 루블의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안이었고 신용기관들은 군수 생산에 할당된 대출을 포함해 대출 상환 불이행에 거대한 물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키이우와의 영토적 타협에 대한 모든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러시아 점령군이 돈바스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러시아 이반들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더 죽어도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10만이든 30만이든 그래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돈바스를 점령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레이놀드가 쓴 것처럼 러시아 측의 추가적인 에스컬레이션에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산업 중심지 30곳, 그중 5대4의 제철소와 항구 같은 시설의 파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발트 3국과 루마니아에 있는 나토 기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유럽 공장들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푸틴이 얼마 전 어떤 나라들이 가장 많이 관여되어 있는지 파악하라고 언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돕고 있는지 앞으로 그들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류의 로이터 예측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모른다는 걸 아세요. 모른다는 걸 아세요. Andrzeja Ilnickiego. 하지만 폴란드 외무장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도 같은 의견입니다. 폴란드 장관에 따르면 서방은 새로운 신뢰할 첩보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ми данными о новых 러시아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크렘린의 적대적 행위 중에서 시코르스키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화 시도, 철도에 대한 파괴 공작, 드론 공격, 그리고 중요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그림자 함대의 사용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죽음의 분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시코르스키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러시아인들이 다시 뭔가를 계획 중이라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의 목적은 그들이 이러한 도발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술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 직전에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때도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타국 소행으로 꾸미는 공작 준비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고 이것이 크렘린이 일부 도발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체코 대통령 페트르 파벨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9월 20일로 예정된 총선 이후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약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가 끝난 후 크렘린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트르 파벨에 따르면 전면적인 동원령은 당연히 러시아 유권자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크렘린은 이런 결정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체코 대통령은 또한 서방 동맹국들에게 앞으로 몇 주 동안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페트르 파벨의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의 목표물에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적극적으로 타격을 가한다면 이는 러시아가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야 하며 동시에 외교적 수단을 사용해 모스크바를 설득해야 합니다. 러시아에게 유일한 출구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토가 크렘린의 미래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나토는 2004년부터 시행되어 온 러시아와 접경한 공역과 발트 3국의 공중 순찰 프로그램을 본격적인 방공 임무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즉, 단순 순찰이 아니라 실제 방공 시스템입니다.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는 조종사와 전투기의 임무 범위를 확대하여 그들이 직접 결정을 내리고 위협이 되는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즉, 이제 나토 전투기 조종사들은 나토 영공에 침입한 드론이나 러시아 군용기 등에 대해 오랜 정치적 조율 없이 신속하게 공격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토 조종사들은 목표물을 식별한 직후 그리고 지상에서의 부수적 피해를 배제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인이 이루어진 후 바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드론과 러시아 전투기들은 여러 차례 발트 3국 영공을 침범했지만 조종사들이 이를 직접 보고 식별하고 분명히 러시아 군용기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체들을 격추하지 못한 이유는 긴 승인 절차로 인해 승인이 떨어질 때쯤엔 그 비행기가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러시아 군용기나 드론이 발트 3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나토 조종사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즉시 격추할 완전한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의 별도 파트로 우크라이나에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곧 패트리어트 팩3 요격 미사일 새 패키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 젤렌스키 대통령 말처럼 미사일을 다른 나라에서 짜내듯 받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패트리어트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지만 불행하게도 러시아 연방에게는 공격할 시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7월 8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용 요격 미사일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생산은 2-3개월 안에 시작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어떤 종류의 요격 미사일을 말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PAC-3인지 아니면 더 단순한 PAC-2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산을 시작하는 속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요격 미사일에 들어가는 기본 부품의 확보와 이러한 부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급망의 확장에 달려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생산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해 섣불리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주 안에 시작된다고 하고 트럼프는 2-3개월 걸린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네, 이건 3년 후에나 잘하면 그때쯤에나 뭔가 시작될 거라고요. 이건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독일과 일본을 예로 듭니다. 하지만 그들을 예로 드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독일은 생산을 오랫동안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생산 불가능이 아니라 주문이 없어서였습니다. 주문이 없는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가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면전이 시작되고 나서야 그리고 이 미사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나서야 중동 전쟁 이후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독일의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야 비로소 독일이 생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국제연구소의 어떤 분석 자료든 열어볼 수 있고 거기서 이 모든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지연이 있었는지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관료적으로 주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요격 미사일 생산을 시작하지 않는 한 러시아에게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기회의 창이 남아 있습니다. 적은 우크라이나가 하늘을 더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폴란드 국방장관 부아디스와프 쿠시냐크 카미시가 파트리어트 요격 미사일이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폴란드 장관이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의 참여 없이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장비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폴란드를 포함해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와 함께 나토 4개국 중 하나로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폴란드는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준비는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생산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미사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폴란드는 즉시 정비와 추가 조치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바로 이 생산 체인에 포함되었으며 이 체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생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폴란드 대통령 카롤 나브로드스키가 마침내 직접 만나 경제, 역사,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폴란드 대통령 카롤 나브로드스키와 매우 중요하고 충분히 길며 건설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들, 특히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의 적이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입니다. 젤렌스키와 카롤 나브로드스키는 경제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단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에 관한 성공적인 회의가 열렸으며 이에 폴란드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파트너들에게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두 나라가 완전히 갈라서지 않도록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방이며 폴란드인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는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에서도 함께 얽혀 있습니다. 한 나라는 다른 나라 없이 이 문제에서 결코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